민족주의적인 요소에 대해서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유라시아주의 두긴도 이렇게 얼핏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소비에트 연방이라든가 잃어버린 것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제 주인지 아까 휴밀리에이션도 여러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그친다고 볼 수가 있는 어쩌면 좀 약간 좀 회복적인 방어적인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확장적인 뭐 유라시아주의도 뭐 여러 가지 물론 버전도 있을 수가 있고 하겠지만 저도 잘 모르고 근데 더 이렇게 팽창하거나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우려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회복으로 끝날지 이걸 한번 이제 프레시던트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제 질서가 한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런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특별한 케이스다. 회복의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두면은 앞으로 이제 국제 질서는 완전히 거의 아노미가 되는 거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러시아 제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이제 그 대변을 하게 되는 입장이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중 전쟁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삼중 전쟁에서 첫 번째 디멘션이 이제 국제 질서 관련되어진 디멘션인데 거기서 이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대립의 핵심은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하던 되게 이제 탈냉전 이후에 형성되어졌던 하나의 세계 질서 이제라고 하는 것을 뭐 많이 흔들리고 도전을 받지만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질서 안에서 보낸 30년이 만족스럽지 않을 뿐더러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제라고 하는 진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질서가 사실은 상당한 정도 미국의 어떤 힘과 또 미국이 제공하는 일정한 정도의 공공재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유진되었지만 이제 러시아도 힘을 키우고 중국도 힘을 키우고 다른 이런 세계 지역에 있는 지역적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힘들을 키워가면서 지역별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힘의 관계의 구도에 맞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지역 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단일한 미국 패권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아니라 지역적 강대국의 이해가 고려되어지면서 그 지역 내에서의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안정의 조건을 마련하는 질서가 이렇게 이 모자이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국제 정치 하는 데서 이제 다지역 질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단극 질서에서 다극 질서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 스스로가 뭐 다극 질서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이 다지역 질서의 구도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서방과 미국 사이에서의 그 갈등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렇게 어, 이 세력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전통적인 강대국 이 논리와 그 다음에 이제 패권국인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 단일한 세계 질서에 대한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것을 미국이 러시아를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한 이런 요청을 러시아는 계속 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러시아의 주장이 미중 관계 속에서의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논리에 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 국제 질서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또 한편에서는 그거를 러시아, 미국 이렇게 큰 빅 플레이어들의 시각이 아니라 폴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이제 뭐 헝가리라든가 체코 뭐 이런 그 동유럽의 발틱 삼국들 작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또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2014년도에 돈바스 지역에 이제 친러시아 반군 나타나고 저기 이제 러시아군이 그들을 서포트하고 이제 자주 자립 이런 자치 이런 일종의 의사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폴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련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일종의 민족주의적 NGO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고등학생들도 군사훈련을 하는 이제 교련이 이제 자발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한편에서 물론 그러한 국제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우익 민족주의 세력의 어떤 이 매니플레이션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20세기에 가령 2차 대전 때 리벤트로프 몰로토프 조약으로 이미 소련에 의해서 강제 점령당한 바 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말하자면 일종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들어가면서 소련의 헤제모니적 지배하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사실 소련이 물론 러시아가 됐지만 러시아로 이렇게 해체되고 러시아가 나왔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구제국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동유럽적인 그런 지역 질서가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스칸디나비아 예컨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혹은 독일 같은 데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45년 이후에 혹은 41년부터 소련의 어떤 자기들은 이제 점령당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폴란드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와 그렇게 아주 가까운 이웃은 아니었는데 예컨대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메르켈이 독일에서 200만 난민을 받아들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폴란드에서 그때 까친스키가 몇 명 받아들이겠다냐면 1,500명인가 2,000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농담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약간 스캔들러스하게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275만 명을 받아들인 걸 보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물론 그런 배려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러시아가 점점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방파제인데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스가 방파제인데 이 방파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확실히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푸틴이나 러시아의 동유럽에서의 그런 어떤 다극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운신의 폭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좁히는 역사적 조건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얼핏 들었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이제 여러 디멘전에서 이 전쟁의 의미가 좀 밝혀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미국이라든가 서방이 주도하는 그리고 다른 무역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호혜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제가 좀 나이브할지 모르지만 생각하기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질서가 생각보다 강건하지 않다. 이제 중국 부상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리저널 헤게모니들이 블락을 각자 이제 균형을 갖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범식 교수님 말씀은 그런 거에 어쩌면은 진행 더 이제 촉발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임지영 교수님은 동유럽 국가들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또 이제 이 세계 체제뿐만 아니라 각 이제 국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관련해서 이제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한다는 소식도 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니면 나토가 이제 이걸 계기로 더 이제 강화가 될 것인가?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게 되게 지금도 이제 대리전의 양상을 더 띄는 것 같아서 장기화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길어지고 더 대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될까요? 앞으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쉽진 않겠지만 그 예측이라든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제 강대국들의 자기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질서가 운영되어졌던 게 저희가 뭐 그 19세기 이제 소위 말하는 세력균형 체제 같은 것들에서 잘 나타난 케이스였고, 그런 세력균형 체제에서 강대국뿐이 아니고 이제 지역 국가들의 이해가 상당한 정도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분명히 이제 저희가 좀 돌아보고 같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고, 더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황에서는 강대국의 논리보다는 지역국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견국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중견국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21세기에 뭘 의미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이제 국제 질서 관련된 얘기를 자꾸만 이제 하다 보니까 강대국 중심의 얘기를 하게 되긴 하지만, 저는 그 이게 19세기적 상황이 21세기에 이렇게 오버랩되어지는, 이렇게 겹쳐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경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19세기서부터 롱피스가 끝나고 나서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딱 겪게 된 그 과정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이 그 엄청난 고통들도 겪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를 뭐 잃어버리기도 했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전쟁도 겪었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중견국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강대국들의 세력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지정학적 단층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지정학적 단층대에 끼어 있는 국가들이 지정학적인 중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정학적 중간국들이 특히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조건 때문에 거기 위치하고는 있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정한 정도의 세력 균형을 인정하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력 각축을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걸 뭐 지정학적 단층대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렇게 활성화될 때 이 중간국의 딜레마, 외교안보적 딜레마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외교안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핵심적인 생존의 문제로 이제 부상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려하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그것을 본 거죠. 나토가 탈냉전 시기에 쭉 확장을 해서 유럽 안보 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리고 동진을 해갔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힘이 없을 때 90년대에는 이거를 그냥 쭉 수용하다가 이제 2000년대 푸틴 대통령 이후에 힘을 회복하면서 수비적 수비라고 하는 대전략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이익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공세적 수비라고 하는 이 대전략의 변화와 함께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가 이 중간국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토에 가입을 한 거고 이쪽 진영에 속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그 진영에 들어가지 못한 중간국으로서 끼어 있는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생존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한 함의들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긴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강대국의 입장, 끼어 있는 국가의 입장, 그리고 또 중견국으로서의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그 사실 이번 전쟁을 이제 일어나면서 국제 정치하는 분들은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내더라고요. 핀란드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지만 사실은 사실 핀란드는 이 스탈린이 이제 소련군이 적군이 침공해갖고 핀란드 소련 전쟁이 벌어졌다가 이제 그 핀란드가 영토를 지금식으로 얘기하는 돈바스 정도를 소련에 떼주고 결국 이제 이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러다가 나치가 그쪽을 점령하니까 나치에 협력해갖고 나치의 동맹국이 돼서 같이 소련과 싸우다가 나치가 지는 상황이 되니까 재빨리 중립을 선언하고, 어쨌거나 2차 대전 이후에 자기의 그 독립과 주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하지만 핀란드의 운신폭은 소련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이면서도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이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때 가령 냉전기에 핀란드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제약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젤렌스키 정권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좀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렇게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도발하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진짜 도움이 됐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소련의 지금 아니 푸틴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약자고 어떤 정의의 공이 우크라이나로 넘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데라와 같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협력해서 홀로코스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했던 그 그룹들이 우크라이나의 독립파 강경 내셔널리스트들이 그 사람들을 그 역사적으로 복원하고 그들을 또 자신들의 그 어떤 뭐랄까 어떤 역사적 모델로 삼는 건 또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네오나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에서 막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로즈니차라고 우크라이나 그 마이단과 바빈야르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마이단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냉정하게 친러파와 친 우크라이나 독립파 사이의 프로마이단, 안티마이단 관계를 굉장히 롱테이크를 했던 그 다큐멘터리인데, 칸느 영화제 상도 받고 했던 그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영화 아카데미에서 제명됐습니다. 왜 제명이 됐냐 하면, 새로 만든 그 바빈야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내셔널리스트들이 나치와 협력해서 홀로코스트의 공범자로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비춘 모양입니다. 전 아직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사실 지금 전주영화제에서 하고 있는데 보러 가려고 표까지 샀다가 기차표를 못 구해갖고 못 갔었는데, 실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선과 악의 대응이 아니라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또 선이 있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러한 그 복합성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들고 굉장히 한국 정치처럼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게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니차가 우크라이나 영화 아카데미에서 3월 달에 쫓겨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성명을 발표했던 그러한 일들은 뭐 가디안이라든가 몇몇 그 신문에서 좀 더 리버럴한 혹은 중도 좌파 성향의 신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전쟁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한 우크라이나 또 내부에서의 약간의 뭐랄까 이렇게 좀 새끼 푸틴적인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죠. 조심스럽죠. 근데 얘기의 꺼내기가. 아니요, 그 임 교수님께서 굉장히 뭐 민감하지만 되게 중요한 주제를 저는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러시아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디멘션에서는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세계 질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 두 번째 디멘션에서의 싸움은 사실은 민족주의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내션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그것에 이 결집을 해낼 수 있는 게 그 소위 말하는 극우 민족주의적인 이 모멘텀이 유로마이단 이후에 강화됐던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내부적인 이제 그 논쟁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극우 민족주의가 고양된 측면이 한쪽에 있었다면, 문제 이제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워낙 오래를 했으니까 1기, 2기, 3기, 4기 중간에 이제 그 이 누굽니까 저기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기 때 메드베이브. 네. 치면은 총리도 한 텀 하니까 한 5텀을 결국은 해온 건데, 푸틴 대통령의 1기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국제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서방과 현실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윈윈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2기쯤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맘처럼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힘을 좀 키우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밸런싱 하는 능력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더릿한 그 변화는 1, 2기 사이에서 보여졌어요.
근데 이기 끝날 때쯤 보면은 그 서방이 러시아를 너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차별하면서 나토가 동진해 오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 개인이 상당한 정도로 불만을 표시했던 게 2007년에 있었던 뮌헨 안보 회의에서 연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나토가 왜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이 서방에 대해다가 항변을 하는데 그때 분위기는 이 저 약속 약소국이란 표현 안 쓰지만 저 러시아가 완전히 피해망상이다. 막 이런 분위기로 이 서방 국가들이 좀 약간 이렇게 경시하는 분위기들이 강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2008년에 그 미국이 조지아랑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약한 고리에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자라고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니까 푸틴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루지아, 그러니까 조지아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러시아 군사행동으로 맞받아치는 조지아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기에는 그 실용주의적인 국제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던 푸틴이 이제는 안 되겠다. 힘을 바탕으로 한 그레이트 파워 밸런싱이라고 하는 강대국 이 균형화론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의 각을 2기 끝날 때쯤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드베제프는 대통령 본인 자체가 굉장히 리버럴한 느낌도 있고 그런 대통령이었지만 외교 안보상 러시아가 이미 그 시기에 그레이트 파워 밸런싱이라고 하는 이런 좀 대립적 각이 세워진 상황이어서 이제 그 이 소위 말한 푸틴이랑 서구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이 케미라고 하죠. 이렇게 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메드베제프가 조금 더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대립적 구도가. 근데 거기까지는 강대국이 자기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3기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서방과 같이 가긴 쉽지 않다면 러시아는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공간 안에 우리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유라시아 이 거대한 유라시아 이 지역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조금 더 제국적인 그러니까 그건 소련의 부활이 아니라 강대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라고 하는 공간을 확실하게 우리의 세력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표가 섭니다. 근데 이때서부터는 서방이랑 같이 가기 굉장히 힘든 지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쟁과 갈등이 예상되어지는 거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고,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발휘하겠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연합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가는 정책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강대국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그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푸틴 대통령 4기에 4기. 4기에 들어와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두긴이라든지 뭐 이 프로하노프라든지 완전히 극우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러시아 민족주의. 대러시아 민족주의. 그러니까 뭐 이건 백러시아, 소러시아, 대러시아 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의 형제 국가고 이거는 서로 같이 공존하는 체제이지 뭐 이게 독립이고 나발이고 없다. 완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대러시아 민족주의의 담론이 푸틴 대통령 1, 2기에는 조심해서 이게 거리를 뒀어요. 그러던 담론을 대통령이 자기 담론 속에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연설 같은 걸 보면 완전히 그 담론으로 쭉 바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극우민족주의가 유로마이단 이후에 쭉 고양됐던 것처럼 사실은 4기 그 푸틴 대통령 시기에 대러시아 민족주의적인 담론들이 고양되어지면서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그 민족주의 중에서도 오른쪽에 있었던 그룹들의 그 이 스피릿이 결국은 충돌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을 거쳤다라는 걸 보면서 이 전쟁이 이게 사상 전쟁이기도 하고 역사 전쟁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돌아보니까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 이렇게 딱 잘 설명해 주신 걸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저는 얼핏 들었냐면 일본이 그 아시아의 맹주로 자기네가 부상했다고 했을 때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마지막에 자신들도 제국의 어떤 하나의 몫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 저기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조약에 가서 인종적 평등 같은 것들을 그 파리 강화조약의 그 결의문에 넣으려고 했다가
그 호주라든가 서구의 반대로 인종적 평등에 대한 걸 못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인종적 평등이라는 게 모든 인종이 평등하다는 이상주의라기보다는 야 우리랑 같이 해먹자 우리 저기 아시아인 제국주의나 너희들 백인 제국주의나 똑같이 인종적으로 평등한데 우리 제국주의는 평등한데 왜 너희만 해먹냐라는 거에 대한 반발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나면서부터 이 점점점 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러한 그 이 모티프를 가지고 아시아 그때 물론 대만과 한국은 이미 식민화된 상태였지만 다른 아시아로 이렇게 그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해나가는 그러한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제국의 팽창이라는 게 자신이 있는 제국은 사실은 제국주의에 꼭 외양을 펼치지 않아도 지배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지배하는 양상을 펼친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서벌턴 엠파이어에서 어떤 상실감을 가진 혹은 자기네가 더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 제국인데 변두리로 주변화된 제국으로 밀린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상실감, 또 멜랑콜리 이런 것들이 이들을 이 지금의 푸틴의 러시아도 더 공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그 스태글리츠라든가 제프리 sak스 이런 사람들이 그 뉴욕타임즈의 사설이나 뭐 이런 오피니언에서 야 소련 붕괴됐을 때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마샬 플랜을 실시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를 좀 더 탄탄하고 리버럴한 경제로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올리가크가 지배하는 그러한 경제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된 독일을 어떤 하나의 그 말하자면 바람직하다 일종의 모범 국가로 이렇게 만드는 데 기여했듯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랬었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 민영화에 대해서 너무나 그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고 여튼 러시아에 대해서 마샬 플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오피니언들을 이번에 3월 달에 몇 개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것들도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생각해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90년대랑 아마 푸틴 대통령 일기 정도 시기까지는 어쩌면 서구에서 러시아를 포용해내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유럽 안보 질서와 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던 건 굉장히 큰 패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동의가 되는 게 사실은 그 논리가 미국 안에서는 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이 매파들의 시각이 일단 강하게 작동을 했던 게 소련이 망하고 아무리 러시아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유라시아의 군사적 강국으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우리가 포용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옳지 않다. 최대한 저들을 쪼개고 저들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이 이제 그 미국 매파한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의 지정학적 사고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월포비츠 그 국방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잘 아는 브레진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 라인에서 쭉 연결되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이 러시아 안에서 비슷한 지정학적 사고를 하는 이 유라시아 분열적인 구도에서 대립적 구도에서 이런 유라시아주의가 힘을 얻게 만드는 또 한 이 자극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유럽 국가들이 뭐 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인게이지해서 상당 정도로 관리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도리어 굉장히 그 이 프루던스가 있는 러시아를 좀 다루는 법을 좀 아는 이제 그런 정책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도리어 러시아를 다루는 법을 제대로 못 읽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여담 같은 얘기지만 사실 미국의 러시아 정책을 주관했던 그 매파 그룹들 중에 상당수가 폴란드 출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브레진스키, 브레진스키, 예. 리차드 파입스도 폴란드 우치 파이프스. 출신이거든요. 우치의 아, 그 양조장집 아들입니다. 우치의 그래서 리처드 파이프스, 그렇군요. 이제 유대계죠. 유대계 네. 우치의 유대계고 뭐 리차드 파입스 장모가 바르샤바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그 여성인데 2차 세계대전 전에. 근데 이제 뭐 대단한 유대계 집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폴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반러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솔제니친 같은 이가 미국으로 망명을 왔을 때
그 러시아의 그 디시던트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패트리오티즘이랄까 내셔널리즘 같은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선전용으로는 데리고 오지만 정책을 위반하는데 조국을 배반하고 미국의 이 편을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폴란드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의 그 말하자면 서유럽에서 온 그러한 이민자 그룹보다 러시아도 훨씬 잘 알고 또 기본적으로 반러 감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미국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룹들이 대개 동부의 하버드를 비롯해서 그 이 폴란드 출신 반러 반공 지식인 그룹이 미국의 그 이 소련 정책을 위반하는 그룹이 됐기 때문에 그 전통이 미국의 그 슬라브학 전통이 아마도 또 미국이 그런 식의 그 이 말하자면 좀 덜컥수를 두는 자충수를 두는데 한 요인이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소련 정책, 소련학이 어떻게 러시아 사람이 아닌 폴란드 출신이나 폴란드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우크라이나 출신도 조금 있긴 한 하버드 유크레이니안 리서치 인스티튜트 같은 데도 바로 그 그룹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그랬을 수 있을 타이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를 해서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든가 시장 경제 편입할 때도 정부 독점, 올리가키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제 사기업도 자유롭게 운영되고 정부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렇게 했으면 지원도 마샬 플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편은 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오면은 이제 그때는 교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지금 상당히 너무 멀어지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저는 재밌었던 게 아까 우리 신범식 교수님이 지정학적 단층되어 있는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유로마이단도 그렇고 친러시아, 친서방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컸던 그런 정책을 폈던 게 지금 상황과 같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했고 근데 저는 이제 리얼리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그 핀란다이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너무 제가 규범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각 국이 그러니까 나토에 지금 어떻게 보면 동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또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국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게 가입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각국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주권의 행사로서 아니면은 각국의 이제 가치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자주의 주권 행사의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역시 제가 아까 국제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각국의 주권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존중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지나친 신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지나쳐 단층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주권이 이제 제약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국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질적인 주권은 굉장히 제약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지,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아주 완전 거기에 1차적인 당사자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어쩌면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까? 전쟁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자유적인 국제 질서 아니면은 이제 국가들 간의 레벨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포함해서 그거에 비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적합한가? 아까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잘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도 제기해 주셨고, 그러면은 불가피한 질문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으로는 어떻게 함축을 가질 것이냐. 좀 아까 우리 대의를 그러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하고 유사성, 유라시아 주의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쩌면 좀 그냥 리얼리스틱하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리얼리스틱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의 이제 스탠스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생겨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이 질문만 해서 질문이 어마무지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뭐 사실 이 주제가 편안한 주제가 아니어서 늘 이야기하면서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아주 뉘앙스 최대한 줄여서 그 심플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면 아까 저는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핀란드화라고 하는 주제 자체를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이게 일종의 이제 그것도 일종의 좀 주권 국가로서는 뭐 휴밀리에이션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이 이제 규범적으로는 굉장히 당위로 잘 우리한테 지침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힘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는 지점들이 국제 질서에서는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정학적 단층대라는 거고 그 지정학적 단층대에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국의 외교가 더욱더 주의 깊고 아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국제 정치적으로. 근데 그런데 그 핀란드화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러시아가 핀란드를 완전히 소련이 핀란드를 완전히 자기 영토로 편입시키지 않았던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핀란드가 이 겨울 전쟁이나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 굉장히 단합된 모습으로 이 소련과 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전쟁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지. 사실은 뭐 그런 게 없었으면은 또 그냥 아이 뭐 얘네들은 뭉치지도 않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 영토 안에 무질러 넣었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그 핀란드의 단합된 저항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소한 이게 그 적대적인 블록에 가입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서방과의 관계의 어떤 통로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굉장히 특별한 이 이 어떤 그 공간이 발생한 거죠. 일정한 정도의 핀란드에 굉장히 제한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 생기는 공간. 그러니까 완전한 합병보다는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시간을 잘 이용하면서 사실은 핀란드는 도리어 그 시기를 안보적으로 잘 지켜내고 그 다음에 기회의 창이 열려서 소련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이제 그 기회를 활용해서 가장 이 빠른 속도로 이 서방 경제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가 답이다라고 법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힘이 부딪히는 지점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신중한 정책을 통해서 희생을 줄이고 생존을 확보하고 번영을 위한 조건을 축적하고 기회의 창이 열릴 때 또 그거를 확 최대한 활용하고 하는 그런 그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국가들을 어떻게 말립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국가를 나는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지정학적인 현실주의에 근거한 자기 세력권을 주장하는 러시아 같은 나라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다, 저는 그게 질문이어야 되는지가 사실 의문이라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에이시미트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휴밀리에이션 강대국이 이제 식민지를 잃었을 때 옛날 제국의 향수 이런 거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공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의를 한다든가 묵인을 해야 된다든가 제가 이제 규범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좀 규범적인 평가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불가피한 요소일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국가들의 이제 휴밀리에이션이라니까 향수는 어떻게 보면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정학적 단층되어 있는 국가들은 지금
제가 얼핏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너네들은 이렇게 하는 게 불가피하고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은 비합리적인 거야라고 하면은 사실 그 국가들은 너무 휴밀리에이트 맞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불균형이 있는 게 아닌가.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엄청난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이 옳은 걸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걸 대가로 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그 이전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네이션 스테이트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거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 데 대해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을 또 한편 다른 편에서 하는가 하면, 국민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만약에 정말 중요한 가치라면,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라도 강대국의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안정을 지켜내면서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릴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펼 수만 있다면, 저는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하고 또 판단할 일이죠. 예,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속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 이건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과, 이렇게 전쟁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둘 다 지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속상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폴란드의 반체제 지식인 중에 기에드로이츠라고 있는데, 45년 이후에 파리로 망명 가서 꿀뚜라라는 잡지를 만들고, 마지막 45년을 망명 지식인으로 산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독특한 지식인인데, 가령 어떤 인터뷰에서 폴란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냐 그랬더니, 반평생을 파리로 망명해서 이 공산당 정권과 싸웠던 그러한 양심적 지식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비겁함이다. 폴란드 사람들은 비겁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신 선생님,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슬라브적 약간 멘탈리티를 알면 이 비겁함이 왜 중요한 미덕이라고 디에드로이치가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의 입에서 폴란드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은 비겁함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이 주는 울림은 사실은 이게 한국적 맥락으로 딱 이전을 시켰을 때 잘 공명이 안 되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가령 19세기 이제 3개국의 분할 점령됐을 때 폴란드 역사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7월 혁명, 48년 2월 혁명을 쭉 거치면서 또 파리 꼬민까지 프랑스가 혁명의 모델 국가라면 폴란드는 봉기의 모델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94년 코시티우시코 봉기, 1830년 7월 봉기, 1846년 크라쿠 봉기, 1867년 1월 봉기. 하여튼 봉기, 민족 봉기로 나를 지세워 100년 이상을 지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100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쉽게 하면 가오는 잡았는데 남은 게 뭐냐? 과연 이게 진짜 민족을 위한 길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바르샤바 포지티비즘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사상사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주권이라는 것을 21세기의 이 시대에 주권은 신성불가침한 원칙이라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오히려 주권을 신성불가침한 원칙으로 밀어 넣었던 어떤 밑바닥에서의 문제의식을 한번 천착해 보면, 주권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제한 주권론도 위험한 게, 브레즈네프가 1968년도에 프라하를 바르샤바 조약권이 침공할 때 내세운 그 이론이 제한 주권론입니다. 사회주의의 진보를 위해서는 각국의 주권은 사회주의 블록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제국의 논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어떤 지금 유럽에서는 일이 생겼냐면 예컨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우크라이나가 오염된 게 아니라 벨로루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됩니다. 바람 때문에. 벨로루스 접경에 있거든요. 그게 옛날 소련이었으니까 문제가 안 됐지. 지금처럼 개별 독립된 민족 국가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우리 주권론에서 본다면 야, 내가 내 돈으로 내 땅에 우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위임한 국회의 결의로 내 땅에 내가 내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네가 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이 주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옆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가령 예컨대 지금 중국이 황해 연안에 50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그거 만약에 문제 생기면 중국이 오염됩니까? 지금 황산 날라오는 것처럼 한반도가 사실은 다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주권을 신성한 중국의 신성한 국민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주권 침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21세기라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조건이 주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그러한 역사적 전제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국민 주권, 내셔널 서브린티라는 개념을 우리가 진짜 옛날처럼 국민국가의 시대처럼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데서부터 이 질문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이미 국민국가의 주권의 신성 불가침한 그러한 시대에 와는 다른 삶의 조건에 있다라는 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랬을 때 뭐 저는 어떤 해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아까 그 스테글리츠라든가 삭스 얘기를 보면서 야, 그럼 이마들이 왜 유로피안 유니언이 한번 러시아에 너희들 유로피안 유니언 같이 가입하면 어떠냐라는 식의 제안은 왜 안 했었을까?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다면 어땠을까? 뭐 나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로피안 유니언에 사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도 냉전적인 혹은 또 유로피안 유니언이 만들어지면서 좀 기독교적인 가치를 중심 가치로 만들고 샤를마니를 중심 인물로 만드니까 러시아 종교는 이건 동양이다. 아시아다. 사실은 폴란드 사람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기는 아시아라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도 물론 아시아고 이게 폴란드가 또 러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애들은 독일은 또 폴란드에 대해서 오리엔탈리즘이 있고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오리엔탈리즘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어떤 문명적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사유 방식이 이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왔던 거고 지성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 비극적인 사태는 아주 멀리 본다면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의 연쇄가 결국은 동쪽의 이웃에 대한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른바 서쪽에 또는 뭐 중부 유럽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편견적인 범주화 이러한 그 지성사적인 맥락에서도 역시 어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봐야 될 맥락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사실은 개입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지금 말씀 듣고 주권의 제한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승리를 얘기하던 우리 30년 전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저스티스 얘기하고 주권의 제한 얘기했을 때는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더 이상 주권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쟁점이었던 때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 근처에 있는 국가가 본인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조약, 군사 조약을 맺었을 때 이거를 익스터널리티로 보고 저는 그 환경 오염과 같은 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고 그거는 적절하게 교정돼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국제주의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강대국의 이웃 국가의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군사 조약 가입 이거하고 비슷하게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세계 질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직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이제 시간도 많이 돼서 물론 더 논의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만큼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할지는 또 생각해 본 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의 문제는 지금 말씀 나눴던 거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규범적인 평가를 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물론 여기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거를 상수로 두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이제 좀 리액티브하게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좀 이제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최소한 중진국이고 조금 더 이니셔티브를 갖고 우리 가치를 좀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또 국익에도 부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좀 더 액티브한 플레이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는 좀 관심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세계 질서하고는 또 미스매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정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